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어 교사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어 교사로 일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한국어 교사가 되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역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년 반 동안 일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좋은 점과 생각지도 못했던 나쁜 점들,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역시 장단점 영상은 단점부터 말씀드리고 장점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단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목입니다. 당연히 말을 하는 직업이니까 목이 아파요. 그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목이 아픈 게 조금 달라요. 그냥 단순히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아픈 게 아니라 중고급반은 그래도 괜찮은데 초급반에서는 정말 모든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힘을 줘서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밥 먹었어요? 이런 질문도 지금처럼 편안하게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과장하자면 밥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밥이라는 단어, 그리고 먹다라는 동사, 그리고 과거형 표현까지 이렇게 힘을 줘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학생들이 중급쯤 공부하면 그 초급 단어들에 익숙해지고 잘 들을 수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초급 학생들에게는 모든 단어, 표현, 문법들이 당연히 생소해요. 낯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힘을 줘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건 온라인 수업하면서 조금 나아지려나 했는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아파요. 2. 습관주의. 이거는 1번의 내용과 연결되는 건데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말하면 제 평소 말하는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예를 들면 너무 구어체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아직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문법, 어휘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든다거나 또는 서울 사투리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는 단어를 조금, 선생님은 조금 배가 고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는 서울 사람들 잘 하는 그리고 해가지고 구 표현 있죠. 이런 것도 그냥 평소처럼 편안하게 말하다 보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한국 원어민들은 그리고 라고 말해도 쓸 때는 그리고 라고 쓰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원어민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네? 저게 맞나 보다. 그래서 쓸 때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거에도 많이 신경을 쓰면서 말해야 한답니다. 세 번째, 자세입니다. 이건 사실 모든 선생님들의 고충일 텐데요. 칠판에 판서를 할 때 지금 왼손이라 좀 어색한데 오른손으로 해볼게요. 오른손으로 판서를 하면서 몸은 여러분 이렇게 등지고 판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몸은 학생들한테 열고 그리고 판서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자세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자세잖아요. 몸은 앞을 보는데 몸은 앞을 향하고 시선도 앞을 향하면서 오른팔을 들어서 여기에 글씨를 써요. 그러면 당연히 몸의 오른쪽, 상반신의 오른쪽이 굉장히 뻐근하고 불편해요. 다시 제자리로 갈게요. 네, 이 자세가 참 예쁜 자세가 아니에요.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세로 이제 몇 시간 동안 수업을 하니까 항상 오른쪽 어깨, 등, 그리고 허리, 이쪽 근육들이 불편해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리가 엄청 부어요. 서서 수업할 때 다리가 붓는 거는 이해가 됐었는데 온라인 수업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다리가 많이 붓네요.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사무직 같은 거 아니면 학생 때 책상에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붓잖아요. 아침에 출근했던 신발을 근무 중에 다른 슬리퍼 편한 거 신고 있다가 퇴근할 때 신으려고 하면 신발 막 안 들어가고. 4. 한국어 능력 저하. 참 모순이죠. 한국어 선생님인데 한국어 능력이 저하된다니? 제가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그때 그게 10년 전이거든요. 10년 전인데 그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원어민 캐네디언 선생님인데 우리가 하는 학생들이 하는 그 오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주말에 남편에게 잘못된 문법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깜짝 놀라죠. 원어민이니까. 어머,
어떻게 그런 표현을?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익숙해지신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 잘못 이렇게 실수를 하고 오류로 말할 때 저도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해주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왜 다 똑같은 이런 실수를 하지? 어느 순간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우리 학생들이 이미 학습한 문법과 어휘들만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초급 학생들에게 말할 때는 사실 문법적으로 조금 맞지 않거나 어색한 표현들, 문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미래, 과거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모든 문장을 현재형으로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어색할 수 있고, 특히 저는 초, 중급 위주로 수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한국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모르게 너무 초급 수준의 문장을 만들 때가 있어서 조금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5번째, 띄어쓰기 맞춤법 집착입니다. 네, 한국어 띄어쓰기 정말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한국어 교사에게도 너무 어려운데 오히려 학생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잘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대학교 때 쓰기를 할 일도 거의 없고 그리고 메시지, 블로그, SNS 많이 하다 보니까 띄어쓰기 맞춤법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작성을 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잘못된 습관들, 버릇들을 고치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실수를 할까봐, 그래도 한국어 교사인데 그런 거 쉬운 거 실수할까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이버 국어사전, 그게 표준국어 대사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이버 사전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이게 꼭 제가 어디 글을 쓸 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책을 읽다가 보거나 아니면 기사에서 보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그냥 가서 한번 찾아봐요. 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아, 이거구나. 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하면 다행인데, 대박, 이거였어? 헐, 어떡해. 이럴 때는 진짜 집착하게 돼요, 더. 그래서 공부할수록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느낌도 있어요. 더 알면 알수록, 아, 싶을 때가 많고, 그리고 모든 글을 읽을 때, 특히 신문이나 책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글을 읽을 때는 보면서, 아, 그렇구나, 공부하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글들, 평범한 사람들이 쓴 SNS에 올라온 글이나 블로그에 올라온 글 같은 거 읽을 때는 이거 아닌데, 이거 이 맞춤법 아닌데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때도 많아서 조금 불편해요. 제가 제 자신이 불편해요. 네, 그럼 이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것에 대한 공부. 한국어 수업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해요. 아주 많이 하는데 그 한국어 공부하는 시간만큼 한국 문화, 역사, 전통, 그리고 최신 뉴스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학생들의 동기부여나 또는 흥미 유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있는데요. 제 수업에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베트남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베트남 학생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의 소식에 대해서도 같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는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K-팝 이야기, 어떤 가수의 컴백 또는 유명 배우의 열애설 같은 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또는 조금 무거운 주제들, 한국의 사회적 이슈들, 사건, 사고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많이 이야기해요. 또는 한국의 역사나 전통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저도 역사, 전통 좋아하는 편이라서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저도 많이 공부하고 배운답니다. 네, 그래서 전보다 더 우리의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 역사, 전통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이게 일이죠. 일이긴 한데 단지 수업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저는 이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사명감 또는 자부심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것을 외국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거, 가르쳐 준다는 거는 진짜 이거 정말 사명감이 큰 일이랍니다. 네, 이거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데 사실 정말 매 수업 시간마다 진짜 짜릿합니다. 조금 너무 과장한 것 같지만 진짜 맞아요. 정말 이런 거 가르쳐 줄 때 그냥 단순하게 엊그제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해서 말해줄 때 우리나라가
빛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광복절 이런 거 말해줄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 교사라고 말씀드리면 뭐 재밌겠네요. 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와, 좋은 일 하시네요. 훌륭한 일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 진짜 듣기 좋아요. 세 번째, 학생들의 성장. 네, 이거는 이번과도 비슷한데요. 저는 미혼이고 물론 아기도 없는데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는 거 볼 때 진짜 엄마 미소, 누나 미소, 언니 미소 그냥 모든 미소가 다 나옵니다. 네, 저하고 동갑인 동료 교사가 있어요. 그분도 미혼이신데 우리 둘이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고 싶지 않다기보다는 생각조차 안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학생들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그냥 그런 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너무 예뻐 죽겠어요. 그냥 완전해요. 처음에 한글도 모르는 학생들이 하루 이틀 만에 한글 끝내고 문장 만들고 한두 달 만에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높임 표현 이런 거 다 사용해서 말할 때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 죽겠습니다. 특히 주변 친구들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나, 부장님 짜증나, 과장님 짜증나, 뭐 팀장님 짜증나 얘기할 때 저는 와, 진짜 나는 행복하구나. 나는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물론 한국어 교사도 스트레스 있죠. 특히 기관이나 학교, 회사에서 일할 때는 당연히 상사도 있고 선배 교사들도 계시고 당연히 스트레스 있어요. 또 마냥 예쁜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예의 없는 학생들도 있고 말 함부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 태도가 바르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 저는 한국이 좋아요. 선생님 한국어 공부 너무 재미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진짜 스트레스 피곤한 거 그냥 싹 사라져요. 진짜 이 말 한마디에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빠 힘내세요 노래 알죠? 그 노래가 괜히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출근하시는 아빠 힘내세요. 그 한마디에 정말 많은 아버지들이 힘을 얻으셨을 거예요. 저도 힘들 때, 피곤할 때, 이 업무 양이 내 월급에 맞는가? 이런 거 생각하고 현타 올 때, 학생들이 선생님 힘내세요 하면 정말 그냥 다 할 수 있어. 선생님 다 할 수 있어. 다 해줄게. 말만 해. 네 번째, 빠른 피드백입니다. 네, 교사라는 직업은 수업 계획부터 준비, 진행까지 모두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혼자 다 했어요. 그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이해하고 알면서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의 수업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계획부터 마지막 피드백까지 정말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요. 열심히 준비하고 그 한 번의 수업으로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니까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수업 준비했는데 수업 분위기 안 좋고 제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되고 또는 너무 많이 준비해서 이게 학생들이 지치고 늘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너무 괴롭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망했어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준비하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제가 처음에 계획할 때 뭐 5분 이거는 5분 동안, 이거는 3분 동안, 이거는 10분 정도 걸릴 것이다 했는데 탁탁 맞게 떨어지고 그리고 수업 끝날 때까지 분위기 너무 좋고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갈 때 진짜 기분 좋아요. 누가 찾아와서 저에게 오늘 수업 잘하셨네요 하고 칭찬해주는 일은 절대 없지만 누가 보지를 않으니까. 근데 그거는 교사가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수업이 잘 됐다 또는 준비가 부족했다, 이 부분이 좀 별로였다라고 바로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빠른 피드백이 있는 게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수업 잘한 날은 혼자 이렇게 자꾸 웃으면서 너무 잘했어, 오늘 아주 훌륭했어, 좋아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섯 번째, 능동적인 업무 확장입니다. 네, 현직 교사분들 중에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크게 수익을 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같이 해외에 있으면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해외 생활 브이로그 이런 거 공유하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현직 교사로 계신 분들 중에는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업로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활용도 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고
네, 저도 학생들 위해서 강의 영상을 만드는데 이게 정말 의지와 시간만 있으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저도 게을러서 잘 관리는 못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 이런 거 만들어서 학생들과 계속 소통하고 좋은 자료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느낄 수 있고요. 잘 되면 수익까지 낼 수 있고요. 고요. 여섯 번째,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 네, 이건 해외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그 한 나라에 대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많이 알게 돼요. 이건 제가 살짝 의도한 것도 있는데요. 말하기 수업에서 베트남 관련해서 주제를 던지면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접하기 때문에 베트남과 한국 문화 비교나 어떤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주제를 많이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고맙게도 학생들이 잘 설명해줘서 베트남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베트남에 살고 있는 다른 한국인들보다 제가 조금 폭넓고 깊게 문화나 역사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베트남 관련해서 소식들도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해줘서 그런 부분도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학생들의 이야기가 100%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나이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도 알 수 있고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을 저에게 말해주니까 저도 생활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수업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오늘은 1년 반 동안 제가 한국어 교사로 일하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세요? 현직 교사분들은 공감하시는 것도 있고 저건 나랑 좀 다르네 하는 것도 있으실 거고 또 우리 예비 교사분들께서는 아 그렇구나 또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